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에 못된 시모 때문에 인생 전체가 고달팠다가 시원하게 복수하신 분이 있나요? 딱 제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정말 시원하게 복수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저와 동생은 원래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저랑 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동생이 저는 딸처럼 느껴졌어요.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한 뒤 외할머니에게 저희를 맡기고 아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내가 딸을 잘못 키웠지. 이렇게 이쁘고 토끼 같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다니 분하다, 분해. 얘들아, 걱정하지 말어라. 할머니가 너희 20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줄 거야. 알겠지? 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할머니는 온몸이 부서져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리어카를 끌고 돈을 벌러 가셨습니다. 그 덕에 제가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딱히 다른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무사히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지요. 할머니, 나 이제 20살이다? 할머니 덕분에 내가 알바 안 하고도 이렇게 졸업 무사히 잘하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나 그래서 할머니한테 너무 고마워. 나 이제 성인이니까 할머니한테 효도할 거야. 에이그, 너 동생이 아직 10대니까 할미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할미 말고 동생 챙겨. 할미는 그걸로 만족할 거야. 그래서 저는 동생이 저처럼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엄청 도와줬어요. 대학교 다니는 틈틈이 알바해서 번 돈을 동생에게 전부 주었고, 동생은 그 덕분에 자기가 가고 싶은 미용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언니, 나 꿈이 있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네일아트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도 효도할 거고, 나를 도와준 언니한테도 은혜를 갚을 거야. 그러니까 언니, 기대해줘. 나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살아갈 거니까. 알겠지? 그래, 내 동생이 최고다. 나는 동생한테 바라는 게 건강하고 행복해라. 딱 두 가지뿐인데 열심히 살고 언니한테 좋은 거 해준다고 약속까지 하니 언니 기분이 무진장 좋네. 우리 동생과 저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인생이 좋은 일만 있겠어요? 할머니에게 큰일이 터지고야 만 겁니다. 뇌출혈이 터진 할머니는 급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고 나온 할머니는 간신히 손으로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의사는 할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전에 혈압약 먹는 것 때문에 피가 묽어져서 수술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추후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예후가 그리 좋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다니요. 아니, 할머니는 약속했거든요. 제 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가 살아있겠다고요. 도와주겠다고요. 저희 자매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시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고3이었던 동생은 더 힘들어했던 거였어요. 저야 언니라서 엄마의 품격을 좀 느끼긴 했지만 동생은 정말 태어나자마자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할머니 손에 맡겨졌거든요. 정말 동생에게는 엄마 같은 할머니였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 학교 공부도 하다 말고 뛰쳐나와 병실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언니, 할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납득을 하지. 그게 진짜야? 거짓말 치지 말고 말해. 말이 안 되잖아. 할머니가 왜 갑자기 아픈데?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 네가 여기서 이렇게 화내고 흥분해봤자 할머니 좋아지는 거 없어. 언니도 몰라. 할머니 연세도 있으니까 원래 있던 지병이 심해지신 거야. 안 돼. 나 네일 아트 새로 성공한 모습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저희 자매는 빌고 또 빌고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눈이랑 입술이 퉁퉁 부어서 눈을 뜨지도 못하고 밥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신에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아니 부처님, 알라신, 모든 세상에 신이 있다면 저희 자매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저희 자매요, 맨날 애들한테 엄마 아빠 없다고 외톨이 자매라고 전교에서 놀림당할 때도 항상 할머니 사랑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저희 자매의 가장 큰 소망이 성공해서 할머니한테 효도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할머니를 황망하게 떠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할머니 살려주세요. 빌고 또 빌었지만 세상은 저희 편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놀랍도록 무섭도록 냉정했고 할머니는 그렇게 삶을 마감했어요. 마지막에 힘겹게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는 저희 자매를 울렸습니다. 장롱 및 통장 라고 써 있었어요.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저희 자매는 할머니가 목숨이 끊겨가는 와중에 적어내려간 그 문제의 장롱 밑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생은 뭐야? 할머니가 왜 장롱 밑을 보라고 하시고 돌아가신 거야? 대체 뭐 때문에 장롱 밑을 보라고 한 거지? 할머니가 아파서 장소를 헷갈렸나? 뭐야? 의미가 뭐야? 야, 장롱 밑 장판. 그래, 장판을 뜯어보자. 저와 동생은 장롱 밑에 노란 장판 한 겹을 벗겨낸 뒤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통장 2개가 들어있었고 그 통장은 할머니가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값으로 나갈 돈을 모아서 저희가 크는 20여 년 동안 모아둔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편지까지요. 할머니가 내 딸내미 때문에 죄 없는 손녀들을 힘든 인생 살게 한 것 같아서 참 미안해. 못난 할머니라서, 부족한 할머니라서 미안하다. 몸도 안 좋고 살 만큼 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리 미리 편지를 적어본다. 옥순이, 옥미, 서로 삶이 힘들어도 서로 기대며 살고, 이거 니네 통장 각각 너네 인생 사는데 보태라고 할미가 마련한 거야. 집 사는데도 보태고 아껴서 잘 살아야 한다. 라고 써있는 것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는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마을 할머니를 붙잡아서 글을 알려달라고 하고 삐뚤한 글씨로 맞춤법을 틀려가며 적은 거였어요. 할머니가 속으로 얼마나 저희 자매를 많이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저는 차마 미안해서 그리고 죄스러워서 그 돈을 쓰진 못하겠더라고요. 동생도 마찬가지였고 아예 동생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 너 이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는 모습을 할머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너 꿈 뭐야? 네일 아트로 대한민국에서 이름 날리는 거. 그래, 그거라고 했지. 일어나. 그리고 할머니한테 떳떳하게 살자. 그렇게 동생은 다시 의욕을 찾았고
무사히 졸업을 하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4년간의 대학 과정을 마치고 취업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대기업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길어지는 취업 기간이 저를 옥매고 제가 생활비가 없어지니 할머니가 제게 주신 귀한 비상금에 손을 대게 만들더라고요. 안 돼.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이직을 하든지 그러자. 이렇게 언제까지 대기업만 바라보면서 합격할 때까지 방구석에서 경제활동도 안 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전 작은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대학도 잘 나오고 스펙도 좋은데 왜 여기로 취업한 거예요?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아요? 요즘 취업이 되게 어려워서 저도 버티고 버티다가 여기 이렇게 취업하게 된 거예요. 대기업에 다들 가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속상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말한 이후로 그 남자가 저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에게 적극적인 대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되게 부담되었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족 없이 혼자 서울에서 버티고 외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표해주고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게 굉장히 의지가 되더라고요. 이 남자 완전 내 스타일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을 먼저 표현해주니 나도 점점 경계선이 없어지고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게 되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의 구애 작전에 저도 모르게 스며들게 되었고 그 남자와 교제하게 되었어요. 저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그 남자는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래서 제게 자기야, 우리 결혼해야지. 나 자기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데 모은 돈이 얼마나 있어? 저는 남편에게 제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말하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모은 돈 없어. 아직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돈이 어디서 났겠어. 그래? 나도 사실 돈 모아둔 게 많지 않아. 어차피 결혼해서 차차 모으면 되니까 우리 함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자. 그러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더 돈독해질 것 같고. 라고 말하는데 묘하게 그런 말을 하는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저도 뭐 집안도 아무것도 없고 저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랑 헤어지면 다른 남자 만들기 힘들겠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남자랑 결혼을 하기로 선택했고 그거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웰컴 투 시월드에 제가 제 발로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미친 짓이었죠. 시어머님은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셔 했어요. 부모도 없고 모은 돈도 없고 학교는 또 제가 남편보다 좋으니 뭔가 모를 자격지심 이런 걸 느낀 듯 했어요. 에휴, 며느리 너는 부모 없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니? 그래도 뭐 없는 집안에서 대학은 잘 갔네. 근데 그러면 뭐해? 집안에 돈이 없는데 돈이. 다른 며느리들은 친정에서 몇 억 턱턱 받고 혼수 제대로 해오고 예단도 두둑하게 해온다던데 어째 우리 집 며느리는 별 볼 일이 없냐? 저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길래 저도 순간 욱해서 어머님 면전에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아니 참 어머님도 웃기세요. 누울 자리 봐가면서 누우셔야지. 본인 아들도 못생기고 뭣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드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돈이 많아요? 아니면 뭐 월급이 많아요? 어이없네 진짜로. 어머님, 그런 말 하시기 전에 아드님을 객관적인 눈으로 좀 바라보세요. 저니까 가자미 닮은 남자랑 결혼해준 거지.
어디서 저희 집안까지 들먹이면서 저한테 뭐라 하세요? 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진짜 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걸 겨우겨우 참고 저는 예, 네네, 예,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며느리가 돈이 좀 있어서 우리 아들이랑 돈 합쳐 집을 사서 신혼을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휴, 내 팔자야. 사돈이 돈이 있는 집안이었다면 지금쯤 나도 친구들처럼 골프 치고 다니고 살 텐데. 이상한 말들로 저의 신경을 벅벅 긁었어요. 엄마 아빠도 없고 기댈 집안도 없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어쩌라는 건지. 저도 슬슬 짜증이 나니까 스트레스 풀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동생에게 전화해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진짜 동생, 너는 결혼 최대한 늦게 해. 그리고 조건 따질 거 다 따진 다음에 결혼해. 알겠지? 무슨 말인지 감 잡히지? 에휴, 알겠어 언니. 결혼해서 고생하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 보니까 나 진짜 마음이 별로 안 좋네. 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나이 때 사람들이 다 약간 꼰대끼가 있잖아. 그래 동생아, 네 덕분에 내가 산다.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이런 식의 대화로 저와 동생은 서로에게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보다 성숙하고 저의 어린 투정을 받아주던 동생이 우울증이 심하게 재발한 겁니다. 고3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우울증에 걸린 동생이 그래도 졸업하고 일하면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저 몰래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동생은 바로 취업을 하면서 네일아트사로 일을 했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집을 샀거든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돈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마음속으로 진짜로 내 동생이지만 나보다 훨씬 성숙하고 멋진 아이구나. 나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내 동생이라니.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무시받으며 살아왔던 제 동생은 점점 마음에 멍이 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 동생의 좌절적인 삶에 불을 지핀 사건이 발생한 거였죠. 동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네일아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재능도 상당했어요. 그래서 연예기획사 측에서 너무 기술이 뛰어나서 저희 아티스트 분들이랑 함께 작업하고 뮤직비디오나 무대 서기 전에 손톱을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해요. 1년 일하시고 나면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투자해서 개인 네일아트샵 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생은 이 어마어마하고 좋은 제안을 듣고 바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럼 1년간 일한 돈을 1년 뒤에 파트너십 체결할 때 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파트너십 계약해서 개인 네일아트샵 차려드릴 때 그때 지원금에 포함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그 관계자의 말을 듣고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네일아트 개업이라는 꿈을 안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했던 1년이 지나고 그 대표라는 놈이 입을 싹 닫은 겁니다. 제 동생이 1년이 지났는데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저 1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느라 지금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빨리 임금 관련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가능하시나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죠? 1년 뒤 임금을 준다고. 참, 우리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경력인데 내가 돈을 왜 또 주나? 순진하게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있나? 홍미씨 너무 순진하네. 그렇게 인생 사니까 뒤통수 당한 거야.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해. 알겠나? 동생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버텼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삶의 희망도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몰래 손목을 엄청 그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시모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만 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저는 이성을 잃고야 말았어요. 옥미 씨 언니 되시죠? 옥미 씨가 사망하셔서 지금 여기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구급대원의 전화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옥미가 왜 죽어요? 정말 내 동생 옥미 말하는 거 맞아요? 거짓말 치지 말고 말해보세요. 네, 옥미 씨 맞습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병원에 가서 옥미를 보게 되었고, 옥미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죠. 유서에는 언니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어. 내가 너무 바보처럼 착하게 살았나 봐. 좀 악착같이 나를 위해서 살걸.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산 걸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게 후회가 되고 부질없는 것 같아, 진짜. 왜 이럴까, 내 인생은. 할머니한테 빨리 가고 싶어서 이런 선택을 했어. 언니 항상 집 없다고 힘들어 했잖아. 시모한테 구박받는다고. 이제 마음 편하게 내 집에서 살아. 언니, 먼저 가서 미안해. 라는 유서와 함께 술김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였어요. 저요, 부모도 없고 오직 동생한테 의지하면서 살았거든요. 저 솔직히 말하면 공부하고 알바하면서 사느라 친구도 없었고요. 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 버티느라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요. 부모 없는 거 알면 사람들이 저를 깔봤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밖에 없었는데 그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니 제 인생도 툭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엉엉 울고 실신이 될 정도로 울었어요. 경황이 없어서 새벽이 다 될 때까지 남편에게 연락을 못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남편이 시모와 함께 사방을 뒤지다가 제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연락받고 황급하게 오게 되었지요. 남편은 처제가 왜 이렇게 되었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몰라.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신경을 좀 더 쓸걸.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전 남편의 품에 안겨 세상이 떠나가라 펑펑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정말 내 눈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어리고 이름을 부르면 옥순이 언니 하고 달려올 것 같았던 동생이 종이에 인쇄된 어색하게 웃는 영정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그때 당시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심정을 모를 것 같았어요. 저는 장례를 치르고 어머님과 남편의 도움으로 넓은 동생의 아파트를 눈물을 흘리면서 짐 정리를 한 것 같아요. 혼잣말로 저는 이렇게 악착같이 살고 이쁘게 집도 꾸미고 집도 사서 잘 살 마음이 있었던 내 동생 불쌍해.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사기꾼 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내뱉었습니다. 동생 집을 정리하고 텅 비어버린 집. 이제는 4명이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게 의미 없는 이 집을 바라보고 저는 모두가 듣는 와중에 집도 재산도 다 필요 없어. 나지막이 말했지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동생을 이렇게 만든 놈 간접살인죄랑 동생의 임금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다행히 언어폭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징역형을 준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소송 진행하면서 넋이 빠진 채로 몇 달간 집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 집 있잖아. 너 동생 집 아직도 비어있니? 네, 비어있죠.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럼 그 집이 계속 빈 채로 있는 거니? 하긴 사람 죽은 집인데 누가 들어와서 살 수는 있으려나.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서 내놓는 게 아닌 이상 나 같아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니네 신우가 지금 놀고 있잖아. 강원도에서 일하다가 실직하고 거기서 사는데 애가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마땅히 살 곳이 없는데 그 집 너네 신우한테 넘기는 거 어떠니? 어차피 죽은 사람 집, 특히나 자살한 집에서 누가 살겠어, 무서워서. 에휴, 기운도 안 좋고. 남한테 주기는 좀 그러니 네 신우한테 네 동생 집 넘겨라. 신우도 좀 살다가 돈 모으고 나가게. 저는 시모에게 이 말을 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동생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일부러 추모하려고 한동안 아무도 그 집에 들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우한테 넘기라고 하는 시모가 너무나도 영악스럽고 계산스러운 것 같아서 저는 정말로 싫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어머님, 할 말 못할 말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도대체 왜 생각을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동생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아직 마음 추스리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제 명의로 집 생기니 어떻게든 뜯어먹고 싶었어요? 그 집에 신우 살면 좋겠다 생각하셔서 제가 동생 집에 유품 정리하러 갔을 때 신난 표정으로 집 구경하신 거죠?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여태까지 어머님한테 화가 나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도저히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선을 좀 지키면서 사셔야죠.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너 뭐라고 말했어? 이게 진짜 시모한테 어디서 선을 지키라 말아야? 네가 그렇게 예의 없고 욱하는 성격이니 네 동생이 너한테 마음 하나 내어주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한 거 아니니? 네 동생이 죽은 거 네 탓 아니니? 어디서 너도 잘한 거 없는 주제에 큰 소리야? 그러니까 네 할머니도 죽고 니네 엄마 아빠도 다 너 버리고 가고 네 동생마저 너를 떠난 거야! 라고 소리친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저요? 이러면 안 됐지만 시모 멱을 잡았어요.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해? 내가 오늘 이 말 상처가 되어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지금 당신 나한테 상처 줬어. 그러니까 딱 기다려. 내가 당신한테 복수할 거니까. 저는 시모의 뒤통수 머리를 잡은 채 시모 머리를 확 제치고 잔뜩 째려본 뒤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나 당신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돈돈거리는 당신도 너무 지겹고 당신보다 더 돈돈거리는 어머님은 상대하기 더 힘들어. 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남편은 그 사이에 어머님 말을 듣고 온 것인지 당신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는데? 동생 죽은 게 뭐 벼슬이라도 돼? 당신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난 감정 나랑 엄마한테 풀어도 되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잘 됐어. 차라리 이혼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최소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적당히를 모르고 본인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 자아 성찰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싶었습니다. 바로 전 이혼소장을 날려버렸습니다.
집에서 나와 저는 동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생을 모욕한 그것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었어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서로 아는 사이였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 남편이 얼마나 추악하고 못된 인성을 가진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준비하면서 제가 몰래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업소에 다녔던 사실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 더러운 곳을 다니는 더러운 인성을 가진 남편의 실체가 담긴 문자를 회사 동료에게 보냈고, 이거는 100% 진짜니까 이걸 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아니, 옥순 씨 동생이 그렇게 죽었는데 옥순 씨 보고 동생 죽음으로 유세 부리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인간이야? 짐승이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진짜 가지가지하네. 대박이다. 알겠어. 우리가 이놈 인성 널리 알려줄게. 이 정도면 승진도 막히고 난리 나겠네. 동료들은 저의 편이 되어주었고, 그렇게 남편놈의 실체는 사람들에게 까발려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남편이 회사에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아니, 못생겼으면 인성이라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가자미처럼 생겼으면서. 눈은 단추구멍만 하면서 이쁜 마누라 데려갔으면 모시고 살 것이지. 어디서 배가 불러서 막말을 해? 그러게, 원래 못생긴 놈들이 더한다고 하잖아. 지 주제도 모르고. 에휴, 잘됐다. 이혼당해, 저 가재미 같은 놈. 아, 하필 오늘 회사 점심도 가재미 조림이야. 저놈 생각나서 짜증나겠네.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왕따가 되었어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남편은 결국에는 자기도 버티지 못해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저는 역시 사람은 똑같이 당해야지 본인을 돌아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수를 멈출 수 없었어요. 저에게는 시모가 남았거든요. 시모가 사실 자주 가는 뜨개방이 있었어요. 시모는 그 뜨개방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다들 잘난 집 사람들 사모님이니 자기도 그 모임에 끼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던 거죠. 거기 모임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자기도 콩고물이라도 좀 받아먹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지요. 사실 제가 그 뜨개방 주인 아주머니랑 인연이 있는 사이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뜨개방 동아리 회장을 할 때 우연한 기회로 실을 다 그 집에서 사게 되었고 엄청 친했어요. 그래서 저는 뜨개방 아주머니에게 어머님이 저에게 막말을 한 것, 어머님의 실체, 이런 거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뜨개방 아주머니는 어머, 시모가 옥순이 너에게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완전히 미쳐버렸네. 뭐 그딴 옆에 내가 다 있어? 그게 사람이야? 그거는 완전히 짐승도 안 할 짓인데 내가 미쳤지. 우리 모임 회원을 가려받아야 하는데. 옥순아, 걱정 마라. 오늘부터 그 사람은 내가 우리 모임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고 배척할 거야. 옥순이 너는 마음 추스르고 동생 추모하는 거에만 집중해. 그리고 아줌마가 도울 일이 있으면 또 연락해주고. 아이고, 말을 들어보니 나도 천불이 나는데 옥순이 너는 얼마나 천불이 나겠니?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온 동네에 어머님에 대한 인성 문제가 소문이 나게 되었고, 어머님은 결국 거의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했어요. 당연히 누가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겠어요. 결국 어머님도 본인의 무덤을 본인이 판격이 된 거죠. 저는 속으로 아주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때 뜨개방 아주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옥순아, 너희 시모 완전히 탈모가 왔더라. 하도 사람들에게 수군거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니 스트레스가 왔나봐. 정수리가 완전히 손바닥만큼 텅 비었어. 보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시모가 너한테 막말하는 것을 본 옥미가 너를 대신해서 하늘에서 벌을 줬나봐.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 옥순이 항상 힘내고 아줌마가 응원한다. 라는 전화를 받고 어머님 인생이 나락갔다는 것을 듣고 기뻤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냥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 동생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놈 때문이었어요. 연예기획사 관계자요. 저는 속으로 분명히 그딴 놈이면 내 동생에게만 사기를 쳤을 리 없어. 분명히 사기당한 사람들이 여럿 있을 거야. 저는 그때부터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획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랑 연습생들의 주소를 받아서 전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범이란 분 아시죠? 그 사람 때문에 제 동생이 사기당하고 좌절감 때문에 삶을 마감했거든요. 그놈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데 소송이 더디어서 혹시 관련 피해를 받으셨으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놈을 벌받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니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준 겁니다. 알고 보니 거의 10수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희롱하고 성 관련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다들 속으로 나만 당한 거겠지? 나만 조용히 하면 이 일은 세상에서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 하면서 꼭꼭 숨기고 있는데 저의 연락으로 다들 용기를 내고 면전에 나선 것이었지요. 저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먼저 연락해 주어서 고마워요. 저희가 동생분이 죽기 전에 먼저 힘을 뭉쳤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 모여서 그놈 자식 벌받게 해요. 그렇게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고 10수명이 각자 피해본 것에 대해서 그놈에게 소장을 날렸어요. 워낙에 갑작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송이 걸리니 검찰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결국 그놈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놈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넘게 받았어요. 제 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을 한 거고 게다가 성적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어서 이렇게 형이 높게 나오게 된 것이었지요. 저는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동생을 죽인 살인마야. 당신은 밖에 나와서도 사회생활 못하게 될 거고 감옥 갔다 온 사람으로 평생 낙인이 찍혀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10년 넘게 푹 썩다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하며 제 속에 있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생을 대신해서 그놈에게 복수를 했고 하늘에 있는 동생이 조금이나마 원한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왔네요. 지금은 저를 속상하게 만든 남편과 시모와 완전히 연을 끊고 동생네 집에서 살면서 주말에 봉사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이 소송하는 것을 돕고 제가 이런저런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 우울한 감정도 많이 사라지고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저를 지금까지 살게 만든 거고 저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봉사 신청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사기당하면 생각보다 충격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발 뭔가 계약을 할 때는 구두로 계약하지 말고 꼭 서류로 전달하면서 계약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은 서류입니다. 구두 계약은 통하지가 않아요. 이번에 재판하면서 절절하게 느꼈네요. 최소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같아요. 쓸쓸하고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부디 이런 일 조심해서 안 당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힘든 인생 서로에게 기대며 잘 살아봐요. 힘들수록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늘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